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역으로 작동하거나 또는 서민들이 피해받는 정책의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두 번째는 좀 위선이라고 봅니다. 정책 담당자들의 위선.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조차도 본인이 이 주택을 갖고 있었고, 임대차 3법을 주장했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정책 담당자가 알고 봤더니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같은 부분들은 위선이었어요. 이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원리를 실행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서는 그게 잘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자산 격차는 이번 정부에서 특히 부동산 상승으로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50에서 60% 정도의 국민들이 집이 있고 나머지 45%는 집이 없어요. 상위에 50%에 낄 거냐 하위에 낄 거냐, 이게 사람들의 불안감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이 필요한 곳과 그곳에는 공급이 제대로 오히려 안 되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집을 지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사람은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훈계를 하고 너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자꾸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먹힐 수가 없죠, 사실. 그거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한국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발전을 했는데요. 이 금융 분야는 안타깝게도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이 안타깝게도 그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게 인플레이션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오고 있거든요. 주거 비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오를 겁니다. 주택 가격이 한번 움츠할 때는 엄청난 자산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근로소득 갖고는 할 수 없는 형국이 나타나요. 새로운 행정부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정책의 수혜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정책의 목표라는 거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적정한 비용을 내고 본인이 임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에 더해서 살 수 있는, 바잉해가지고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택 보유를 향상시키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지 이 주택 수요를 잡는 게 목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시장의 메커니즘,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금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고정되고 명확한 게 나오면 좋습니다만은 공급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어느 정도 매달 내는 금융 비용으로 이런 주택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걸 명확하게 하고요. 이 프로그램들은 변화가 해서는 안 돼요.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다고 LTV 80%를 60% 낮추는 경우에는 결국은 부자들만 집을 사지 중산층과 서민은 집 살 환경이 굉장히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특히 그 기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경제 행위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LTV가 갑자기 80에서 60% 줄 거야, 2달 후에. 그러면 사람들은 몰려서 다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신림동에 있는 조그마한 원룸인데 거의 월세가 한 2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걸 봤거든요.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직까지도 서울시 한복판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너무 억제했던 것이 아닌가.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좋은 공급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공급을 하라 그러면은 꼭 나라에서 나서가지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 LH나 SH를 통해서 뭐 몇백만 원씩 공급을 해서 국민 세금을 통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250만 원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냐?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져요. 사실 작금에 부동산 위기의 진앙지는 서울이고요. 서울 안에 이제 주택이 들어가는 건 공급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양 후보가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또 상당한 부분이 사실 임대주택이에요. 그 임대주택의 수치를 봤을 때 SH공사, 서울도시공사죠. 과거에 30년간 31만 호 공급했습니다. SH공사 그 큰 회사가 거의 평균 1만 호 겨우 했어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정확하게 사실 지금 정책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수도권이 전 인구의 반이니까요. 한 100만 원 넘게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100만 원 중에서 상당한 물량이 최소한 20만 원이 넘겠죠. 그게 서울입니다. 그럼 5년 동안 서울에 그거 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그널을 주는 건 좋대. 현실 가능한 시그널을 주시고 사람들을 좀 더 안심시켰으면 좋겠어요. 현실 가능한 구체적 수치를 갖고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비수도권에 엄청난 물량을 나눈다고 했을 때 지방은 미분양된 곳들이 많고요. 여기에
엄청난 공급 프로그램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착공을 작년 또는 재작년 한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광역지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또는 내년에 공급 충격이 반드시 일어나요. 따라서 이미 착공된 물량을 우리가 연기시킬 수는 없잖아요, 사실. 지금부터 들어가는 건설 예정 물량에 대해서 각 시장별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요가 잡힐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공급도 많은데 수요까지 없다? 그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양도 중요하지만은 그 100만 호가 공급이 됐을 때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공급이 되느냐,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부동산 공간의 전체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결국에는 정량화된 지표로밖에 안 보게 되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렇게 획일화된 거가 공급이 되는 이유는 공급자가 숫자가 단순해서 그래요. 결국엔 다양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은 보통 강남을 보고 서울, 수도권 이렇게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국민의 절반은 또 지역에 살고 있고 지방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원적인 방향으로 지역 경제 연장선에서 집값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재정 정책을 쓴다거나 혹은 지역 경제에 대한 좀 지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서 지역 소멸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게 좀 반대편 보완 대책 같은 것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참 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서울에다 집을 짓지 말고 지방에다 좋은 집을 지으면 지방으로 이사 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일자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모여드는 현상들이 계속 생겨났거든요. 어차피 집을 살 수 있는 데가 필요한 곳에 없으니까 다른 대체되는 지역들도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는 필요한 곳에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도 많이 갔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차하면 금방 거품이 빠질 수 있는 문제라서 좀 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실용적인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득의 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많은 되게 젊은 층들,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이 이 금융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쉽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다 개인에게 있지만은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제도화하고, 그래서 내가 주시장에 투자했을 때 내 돈이 안전하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집이 없으면은 주식에 투자하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뭐 그렇게 자산 전쟁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게 지금 상황인데요. 공적인 기금에서 일부 이제 구분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 배당 같은 걸 시도한다거나 임금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인위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좀 프로그램이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작년의 경우에 20, 30대가 전체 거래비 중 40%를 차지했어요. 이쪽에 사실은 더 많은 대출을 끼고 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꺾였을 때의 위험성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 같은 것들이 당연히 좀 필요하고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 리파이낸싱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용 있는 부분들을 고정금리화 시켜서 대출 금리를 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적정한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여전히 지불을 하고 그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 갭 같은 것들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나중에 매각 시점에서 이익이 난다고 했을 때 금융당국에서 보존해준 부분들의 합을 나중에 갚게 하는 거죠. 지금 뭐 추경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적으로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전히 이제 어림잡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액 자체도 적절한 거냐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꼭 소상공인만 있는 게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데, 항공 이런 분야들도 있고, 문화계 쪽도 지금 큰 돈은 아닌데 사실 조금씩이라도 더 지원하면은 밑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행정력이 좀 많이 아쉽고, 팬데믹은 이제 주기성은 없더라도 지나서 보면은 되게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정치 쟁점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그 룰대로 가야지. 그때 누가 집권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행정 집행도 늘 어렵고 불만도 생기거든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연금 전반적으로 많은 개혁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개혁의 중심은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큰 돈을 운영하는 게 어떤 한 부처에 소속이 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것. 외국의 연금은 대부분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투자하는 사람의 임기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기업들이 또 특히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상장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라든가 기타 많은 연금들이 한국 주식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예요. 위기가 오기 전에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선거 전엔 다 동의하거든요. 막상 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여당이 되고 집권을 하고 나면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연금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또 인구 구조가 지금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긴박해서 바꾸려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또 어렵거든요. 일단 연금 내에서도 이제 특정 분야와 국민연금 사이에 갈등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고 서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 또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연금이 임의 가입으로 돼 있거든요. 조금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더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국민연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줄이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 동시에 필요할 것 같고요. 지속 가능성 이런 걸 보면서 모두가 조금씩 손해보더라도 또 이익이 늘고 그 다음에 연금과 개인들의 자산 이런 것들을 연동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하면은 이제 문제점들을 좀 완화시키면서 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이번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청와대라는 데 보면은 한국 전통 건축에 흉내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전반적인 공간의 배치나 구조는 정말 폐쇄적이거든요. 전혀 한국적이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자연환경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한 대여섯 개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담장으로 다 막혀 있는 데다가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민관 쪽으로 집무실을 옮기셨잖아요. 가서 제가 여민관을 봤더니 건물이 한 3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가 다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로터리로 돼 있고, 거기가 만약에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이게 서로 협업하고 오픈되어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적으로 거기서 나오시겠다고 하면 제가 뭐 굳이 말릴 이유는 없지만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그 공간 구조를 바꾸면은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마치 그 백악관에 있는 로즈가든처럼도 막 방문객들도 올 수도 있고, 지금은 분명히 기술적인 면에서 이런 보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간 구조만 좀 바꾸면은.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통치자, 지도자가 몇 층으로 이사 온 거는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사장님이 제 옆방으로 이사 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하고 사장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좋아지려면 사실은 정말 계급장을 떼고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부동산이라는 건 자본주의 재화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시장의 메커니즘, 시장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에 좀 강조점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주도의 임대 아파트 시장 개발과 운영의 시대적 소멸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이 임대 아파트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하고 개발 시스템과를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이 임대 아파트를 짓 때 말도 안 되는 이익을 가져가는 걸 당연히 정부가 모니터링해서 막으면 되는 거고요. 민간이 진 임대 아파트가 보다 장기간으로 가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 또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상품,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혁신, 그러니까 시장을 도외시하지 말고 시장 안에서 부동산 정책을 피는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과 싸우지 않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의 본능과 싸우지 않고 좀 본능을 이해하고 그거를 오히려 이용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집을 소유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는 거를 욕망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모든 수요를 다 잡고 투기 세력으로만 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길게 보면은 지금 한국 경제 지표 자체는 거시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면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은 따라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집값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편치 않게 만드는 불안정한 것들의 연속이거든요. 이런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도 힘든 지역은 더 도와야 된다. 그런 국민적 컨센서스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이제 GDP 1인당 4만 달러를 이제 바라보면서 내적인 문제도 우리가 풀 건 같이 풀자.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우리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또 정치와는 다른 또 다른 합의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 시점인 것 같아요.